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직접 느끼시기에도 야, 영양제 안 먹는 사람 없다 이거. 제 주위에는 네. 다 영양제 먹으려고 오는 사람, 영양제 살펴봐달라고 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너무 많이 드셔요. 빼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 이 사람은 이만큼 먹고 저 사람은 이만큼 먹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먹는 게 종합 비타민하고 유산균 뭐 요 정도더라고요.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이게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예. 그러는 이유가 이 모든 물질에는 포지션이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채우는 영양제도 필요하고 태우는 영양제도 필요해요. 채우는 거하고 태우는 건 뭡니까? 채우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기름이죠. 원료가 있어야 에너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저는 딱 봐서 이 사람이 채워야 될 사람인가 태워야 될 사람인가. 몸에 물질이 많은데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우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태워요. 물질이 없어요. 요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과 체액이 없는데 뭐 비타민 U 있죠. 활성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드셔버리잖아요. 그럼 공회전이 일어나요. 물질이 없는데 불을 질러버려서 잠을 못 자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래서 비타민유는 저는 젊은 사람들은 좀 드셔도 되는데 그게 활성 비타민이라면 미토콘드리아를 막 밟는, 엑셀을 밟는 그런 영양제라면 전 나이 드신 이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봐. 이 사람이 기운이 없으니까 다 기운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운은 냈는데 타버리면 안 되죠. 타버린다는 게 뭐냐면 간 수치가 올라가 버린다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잠을 못 자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도 우리하고 공생하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얘도 세력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균도 조건이 맞아야 살 수가 있어요. 소장에 사는 유산균 따로 있고 대장에 사는 유산균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에 월등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이라고 소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위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소장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SI 비호증이라고 이건 전문가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스 차고 이 대장균들이 장벽을 부숴가지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몸 안으로 들어가서 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때 대장에 사는 유산균을 먹으면 더 힘들어져. 이런 식으로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무얼 먹어도 그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자동차를 먹어도 소화. 쇠를 먹어도 그런 것처럼 애들은 다 돼요. 근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좋으려고 먹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산균도 좀 알아보고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유산균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생균, 사균, 유산균 생성 물질, 유산균의 먹이. 정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고.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뭐 지네 약국 오라고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몸에 대해서 먼저 알고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콘드로이친, 오메가3 뭐 이런 걸 다 먹어도 결국 중요한 건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아이가 공부에 아무 흥미가 없는데 과외 선생 다 갖다 붙여봐요. 애기 그냥 미쳐버려요. 똑같습니다. 음식도 못 먹는데 죽도 못 먹는데 나와볼 요령으로 이 영양제 저 영양제 다 때려 부어서 나중에 물도 못 삼키는 분들이 많아요. 물을 못 삼켜요? 물도 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30몇 킬로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혈변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흡수는 안 되고 부작용 생기고 안타깝네요. 몸을 몰라서 내 몸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몸에게 질문하고 몸하고 대화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냥 막 애가 공부를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막 학원 뺑뺑이 돌리듯이 일단 먹어 막 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 개수를 좀 줄여야겠네요. 개수도 줄이고요. 형태도 달라야 돼요. 알약의 형태가 아니라 액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또 순서도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이 몸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요리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은 육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수가 있듯이 내 몸에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영양제가 녹아서 흘러서 세포 속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기 전에 오히려 염증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찌꺼기를 배출하고 이 통로를 확보하고 또 이렇게 뇌 불안도를 낮추고 위 점막부터 재생을 시키려면은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뭐부터 할 것인가 천천히 돌아가요. 조금 전에 그 형태 말씀하셨는데 알약 말고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요즘 액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이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그럼? 근데 액상이 점막에서 흡수되기 좋은 거죠. 우리가 결국 꼭꼭 씹는 것도 액상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밥알이 몸 안으로 흡수되진 않잖아요.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으로만 가는 거니까 액상이 가장 점막이 흡수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액상이 좀 비싸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가루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먹기 편하고 그리고 정제로 만들기 어려운 타입이 또 있어요. 또 함량의 차이도 있고 유산균도 가루가 캡슐보다는 균주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또 못 삼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젤리 타입 좀 맛있게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요. 알약의 형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형태를 취했을 때 내 몸에서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무조건 알약이야 이건 아니네요. 네, 다양하게 요즘 출시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러면 내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영양제 또는 이 영양제는 좀 추천하기 어렵다 이런 영양제도 있을까요? 제일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네, 미네랄이 없으면 효소가 일을 못해요. 효소가 있어야 우리 몸이 대사가 돌아가요. 미네랄이 너무 중요해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미네랄을 원래 물에서, 바위에서, 그러니까 지하수, 우물 또는 땅 근데 우리가 지금 정수기물 먹고 그리고 하우스에서 제철 아닌 과일이나 채소 많이 먹고 그러니까 땅에서 미네랄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또 수경재배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네랄은 어쩔 수 없이 제품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 저는 미네랄은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건 굳이 안 먹어도 된다는 거는? 알부민. 알부민이요? 요즘 알부민이 너무 핫한데 알부민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요. 간에서. 그래서 열심히 단백질 먹고 건강하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서 알부민을 먹는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내 몸의 효소들이 다 잘라갖고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알부민 좋다 막 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죠. 그리고 알부민은 저 옛날에 약국 갈 때는 주사로. 이 알부민이 없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요. 복수가 찬다거나. 그래서 주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먹는 알부민은 오히려 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간 수치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부민이 나쁘다 이거보다 너무 알부민을 찾으러 오시니까 조금 힘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좀 구분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영양제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행이라고 다 따르지 말고 몸 내 상태 몸에 봐가면서. 맞는지. 그러면 요즘 저기 뭐 영양제 광고 보시면서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과대 광고다 뭐 이렇게 느끼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렇게 이런 제품만으로 병이 낫는 그런 비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품은 도구다. 이거 완전히 환상이에요. 근데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다. 뭐 이런 하면 사기꾼이거나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보라고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제가 약학을 공부한 게 뭐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로 출발을 했지만 인간을 공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아픈가?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제품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물질이 아니에요, 인간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제품 광고에 현혹되면 안 돼.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제품 꼼꼼하게 보지 말고 그건 제가 볼게요. 전문가인 약사들이 보는 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드리는 거고 자신의 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봐라. 내 몸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믿을 만한 전문가. 그러면 요즘에 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는 걱정할 부분이 없을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 이 허가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그 나라에서는 허용이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첨가제도 그렇고 보존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즘은요 가짜 약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돼요. 가짜 약이요? 예. 그래서 그런 유튜브 본 적 있어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 핸드백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양제도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식약처는 좀 깐깐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식약처에서 구입했다가 뭐가 잘못된 거는 반품이라든가 대처라든가 다 되잖아요. 근데 해외 직구는 그런 게 되질 않아요. 데이터도 모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중국에서 다 만들었어요. 80%까지 공정 끝냈어요. 그런데 독일로 가가지고 포장을 하죠. 그러면은 독일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저희 대한민국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해외 직구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수반하겠네요.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긴 그게 영양제에서도 통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같이 먹었을 때 이게 충돌할 수 있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뭐 칼슘과 마그네슘 이런 거는 통로 경쟁을 해요. 그래요? 통로가 하나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아연, 구리 경쟁.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걱정 안 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적당히 들어가게. 그래서 너무 많을 때 통로 경쟁을 하지만 하루 2번 레귤러하게 복용했을 때 잘 들어갈 수 있게 다. 그럼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저는 너무 신경 안 쓰고 전문가들을 좀 믿어줘라. 그리고 질문해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저건 저래서 못 먹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해독을 못했다면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는 다 해독하니까 적당히 드세요. 근데 너무 안심하고 먹으려고 해도 사실 한 5-6개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면 야 이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땐 질문해야죠.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리죠. 내 몸 상태에 따라 틀린 거. 예를 들어서 이농산물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혈액이 없는 분들이 드시면 간 수치를 올리거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제품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를 부스팅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몸에 맞는지가 중요하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개가 서로 충돌하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몸이 이게 필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게. 그럼 3개를 한꺼번에 먹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죠. 원래 식품이라는 게 밥상에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건강식품, 혼합 음료, 결국엔 다 음식 기반이잖아요. 음식 드실 때 생선, 김치찌개, 국 다 같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준인가는 봐야 돼.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체하고 어떤 사람은 설사하고 그 음식이 잘못됐나요? 그거는 내 몸 상태. 이 음식을 먹고 설사를 했다. 내 몸이 이 음식을 적으로 인식하는구나. 과민성 대장 증상.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이 음식을 먹고 체했다. 위장 운동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내 부교감신경이 약해져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먹어도 되는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정말 먹어야 되는지를 고민해라. 그러네요. 혹시 너무 장기간 섭취하면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환자 봤어요. 비타민 D가 수치가 낮았대요. 자, 그래서 비타민 D 5,000을 몇 년을 드신 거예요. 5,000이면 꽤 고함량이죠. 그래서 이 고칼슘 혈증이 오신 거죠. 고칼슘 혈증이요? 네, 그럼 몸이 굳어요. 칼슘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네, 칼슘은 딱딱하잖아요. 조개 껍데기처럼. 석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서 그럴 네, 너무 오래 드신 거예요. 이제 수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려놓으면은 그냥 단위를 낮춰서 유지하면 되는데 그냥 한 번 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처방전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일단 끊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받은 몸은 회복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영양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광고를 많이 하는 걸 골라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약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저는 보세요? 근본을 봐요. 근본이요? 네, 예를 들어서 광고는 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는 먹고 사는 집이니까 많이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근데 광고나 마케팅이 모든 걸 담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드로이친이라는 물질은요. 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황을 포함한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이루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콘드로이친보다는 MSM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MSM이 황이에요. 황이 우리 몸의 결합 조직, 머리카락도 결합 조직이잖아요. 피부도 결합 조직. 또 이 황이 있으면 글루타치온의 원료 물질이 되게 돼요. 그럼 벌써 황 하나를 먹으면 글루타치온 안 먹어도 되고 콘드로이친 안 먹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좀 더 근본적인 거는 무엇일까? 근데 또 MSM이 그러면 누구나 다 먹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결합 조직이라는 건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리고 있는 차를 만들거나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사람은 황을 먹잖아요. 그럼 예.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열이 확 나버려요. 그래서 순서도 필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효율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살펴봐요.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을 가라앉혀줄 사람은 그것에 집중을 하고요. 예. 또 이제 림프하고 간, 이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을 하거든요. 예. 독소를 막 잘게 분해해요. 간에는 공장이 크게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찌꺼기가 많은데 예. 영양제 때려 넣으면 그것도 찌꺼기가 돼요. 그래서 간의 해독 능력을 키워줄 사람인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쪽에 영양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균형이 깨졌는가를 좀 보면서. 근데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선생님들은 진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환자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품을 드시고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자를 이해할 때도 많아요. 근데 보통 약국 가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예를 들어 뭐 영양제 뭐 주세요 해서 뭘로 드릴까요 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주세요, 이런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감사하죠. 적어주세요. 딱 찍어서. 네, 적어주세요. 그러면 사실 애매할 때는 역시 많이 찾는 걸 구입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오래전부터 찾았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수하는 영양제들. 근데 이 모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행했다 사라지고 유행했다 해서 사라지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 제품 말고 그냥 옛날부터 아직도 살아있는 제품은 진짜 이유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양제는 어느 시간에 먹어라, 뭐 식전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근데 저는 예. 일단 무조건 먹어라. 무조건 먹어라?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유산균은 아침 식전에 먹어라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근데 그것도 그냥 루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약간 한 그런 영향도 있어요. 물론 예.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담즙이 있을 때 용이하니까 식후에 먹는 게 맞아요. 좀 세분해 볼게요. 아침 식전에 유산균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배변에 용이하겠죠. 그런데 저녁에 유산균을 먹으면 숙면에 용이해요. 그거 하루 2번 먹어야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따지고 먹으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예. 편한 시간 드세요 이러는 편한 거고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 있잖아요. 네. 에너지를 부스팅, 태우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건 오전에 먹으면 활력이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저녁에 먹어도 잘 자요. 근데 혈액이 없으신 분들, 뭐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저녁에 먹으면 밤을 꼴딱 새요 또.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또 뭐 콜라겐 같은 경우도 잘 때 우리를 재생시킬 거 아니에요. 예. 피부나 뭐 결합 조직. 콜라겐은 뭐 저녁에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저녁에 먹어야지 하다가 못 먹으면 아침에라도 먹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복약 수능도를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규칙만 해야지. 예.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보니까 시계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약 먹나? 하루 종일 타이머 맞춰놓고.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대충이라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예,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손해도 좀 보고 가는 여유? 근데 그 유산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속이 차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먹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안 잊어버려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예, 원래 그러니까 식후 30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예.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후 30분에 드세요 막 이랬거든요. 예.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하루 3번 드세요. 근데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건 괜찮은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하죠. 인간은 리듬을 잃은 순간 예. 질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균형이 깨지잖아요. 저도 제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루틴은 너무 중요한데 중독과 몰입도 사실 도파민의 작용인데, 몰입은 굉장히 생산성이 있지만 중독은 해치잖아요. 루틴은 너무 좋지만 강박이 돼버리면 또 질병으로 가. 몰입이냐 중독이냐, 루틴이냐 강박이냐, 이 섬세한 차이. 그럼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 영양제로는 채울 수 없는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 뭐 있을까요? 많죠. 예. 밥상이요. 밥상으로? 어떻게 제가 아무리 밥을 못 해도 밥 먹어요. 이 사과에서 비타민 C가 많다고 하지만 내가 먹는 알약 비타민 C하고 사과의 비타민 C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햇볕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전기라고 하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미네랄하고 알약으로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아무리 때려 넣는다 한들 바다의 미네랄 흉내를 못 내죠. 음식이 가장 기본이고 안 될 때 저처럼. 저는 안 됩니다.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저한테. 넌 애들 왜 밥을 안 해주고 영양제만 먹이냐. 그래서 제가 영양제라도 먹여서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선 식사 잘하고 부족한 거는 약으로 보충. 네. 약이 아니라 영양제로 보충하고 네. 너무 아프실 때는 병원 가셔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아하. 또 진단 받으시고. 그러면 영양제에 너무 과잉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를 봐라. 아니, 저는 영양제 먹고요. 네.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이 내 생명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나를 위로하는 힘. 그래야 길이 막히지 않고 흐르거든요.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 흘러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될 때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거지, 막히면 그리고 저항하면 흐르지 못해요.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터지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되고, 몸도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없으면 마르게 되고, 그러면 열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품은 도구로서 쓰는 것, 약은 도구다. 뭐 저처럼 음식을 잘 못할 때 영양제 좀 드시고 저도 바쁘잖아요.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상담을 네.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차트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밥할 시간이 아, 그 말씀이셨군요. 아, 예, 예. 밥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 몸에 혹시 어떤 기생충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보통 1년에 2번씩 구충제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원래 인간에게 생기는 회충, 요충, 예. 현충 이런 것들은 다 장에 살잖아요. 우리가 약국서 파는 알벤다졸, 뭐 아니면 메벤다졸 이런 성분이거든요. 하루 한 번 먹는 구충제가 예. 딱 먹으면은 내 장에 있는 기생충에 가서 팍 직접 뿌려주니까 죽어버리니까 하루에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환경에 그런 기생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중에 회충, 요충, 편충 걸린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그거는 어떤 분들에게 먹냐면은 개발도상국 이런 데 여행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사실 거기도 많이 깨끗해요 요즘은. 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감될까봐 그런 여행 후에는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조사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구충제 저는 먹느냐? 안 먹어요. 안 드세요? 안 먹어요. 그거 왜 먹어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예방 시스템에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으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먹는 거죠. 예. 나는 속 안 먹고 그냥 구충약 먹을래 이런 분도 있는데, 자, 내 장에 있는 회충은 직접 가면 장에서 녹으니까 바로 죽이지만 개회충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간, 딴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직접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걔가 흡수돼서 피를 통해서 가서 걔를 2차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희석된 게. 한 번 먹어서 죽진 않죠. 그래서 개회충 중에 간이 생길 때는 구충약을 아침 저녁으로 해서 5일 연속 먹입니다. 그래야지 죽을까 말까예요. 두 번째, 아까 민물고기 먹고 간흡충, 민물개 먹고 폐흡충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약 자체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의무적으로 먹을 필요도 없고,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 한 번으로는 예방의 택도 없으니 별로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다. 생 그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약을 먹어서 안심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기생충 걱정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먹으면서 괜찮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네. 또 위험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네. 내가 혈압이 있으니까 네. 항생제 하나 먹어야지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연결이 안 연결이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해산물에 있는 기생충에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엉뚱한 약을 먹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압 약을 일단 한번 먹게 되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된다, 중간에 못 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못 끊는다고 얘기를 한 거는 못 끊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먹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분들, 고혈압이 2단계가 있어요.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인데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혈관이 탄력성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능적 고혈압 단계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능적 고혈압인데 치료를 안 해서 계속 고혈압이면 한 5년 10년 되면 딱딱해진다고 했죠. 기질적 고혈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아무리 저염식을 해도 고혈압이 돼요. 이때는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능적 고혈압 단계일 때는 약을 안 먹어도 정상 혈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약을 먹게 되면 환자분이 정상 생활을 하게 되면 저혈압이 되잖아요. 그럼 약을 끊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단계는 약을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 고혈압 단계가 되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 생활을 해도 혈압이 이미 140, 90을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혈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질적 고혈압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거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 고혈압이 되는 건
이거는 거의 모든 인구가 처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굉장히 좋은 혈압약이 부작용이 좋은 혈압약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혈압약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은 기간 먹고 중단한 거 말고 한 10년 이상 길게 먹었는데 딱 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오진이거나 아니면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살을 많이 빼거나 살이 빠지면 혈압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살이 많아지면 왜 혈압이 올라가냐면 뭐 심장도 좀 커집니다만 같은 심장인데 몸이 훨씬 커지면 혈액을 훨씬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당연히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빼고 건강 생활하면 혈압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그걸 알고서 본인이 건강 생활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립니다. 원칙이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그걸 건강생활 하라고 6개월. 근데 그게 6개월이 이제 몇 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타협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꼭 하겠다 이러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한 6개월까지만 해보시고 안 되면 일단 약의 힘을 빌었다가 나중에 되면 그 다음에 또 약을 또 끊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을 미루다가 나중에 먹으면 더 몸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 고혈압이 이제 악순환으로 넘어가게 돼요. 심한 고혈압일수록 혈압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못 끊게 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인데 가벼운 혈압약과 가벼운 당뇨약으로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럼 혈압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까? 많죠. 네. 기본적으로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약효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약이라고 하는 건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전신 혈류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에서는 약효지만 목표로 안 하는 장기에서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두드러지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혈압약이 당연히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저혈압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생기는 저혈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침에 누워있을 때 혈압이 제일 낮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지 벌떡 일어났는데 머리가 제일 높은 상태니까 심장에서 그걸 준비 채 못했을 때 일어나자마자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을 때 기절할 수가 있어요. 찡하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혈압약은 일단 첫 번째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먹는데 저도 가끔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혈압이 떨어지는 게 일부 장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남자한테서 문제가 됩니다. 남자는 혈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성생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성기능 부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피하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피합니다. 병원에 와서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안 먹고 싶다. 심지어 처방만 가져가서 집에서 약만 쌓아두고. 사실 뭐 뇌졸중에 걸리면 남자 환자의 90% 가까이가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안 해요. 그렇죠. 그 꺼내기가 좀 맞아요. 힘든 얘기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의사가 또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당하게 꺼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외래가 또 너무 번잡하니까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 안에 뭐 간호사 있고 막 환자하고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자기의 그런 치부를 잘 꺼낼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잘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혈압약은 특히 초기에 발기부전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생겼을 때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초기에 많이 생기고 많이 극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을 바꿔가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ABCD라고 해서 각 혈압약별로 생기는 부작용들이 다 틀린데 안지오텐신 차단제 쪽의 혈압약은 기침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들은 이 기침 부작용을 거의 다 없애버려서 지금 거의 안 나고 이 A라고 한 혈압약들이 부작용이 거의 없는 혈압약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 쪽은 심장에 대한 안정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꽤 환자들이 만족하고 심장 때문에 생긴 돌연사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대신 약간 늘어지면서 비만이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C라고 하는 이 칼슘 기량제는 팔다리가 부어요. 심지어 얼굴도 붓는 사람이 있고 이 붓는 게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한 30-40%가 부어요. 심지어 막 코끼리 다리가 됐다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옷이 안 맞겠네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신발이 안 맞는다. 근데 혈압 강화 효과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작용이 있다고 끊을 수는 또 없어요. 이분들이 되게 이제 악성 고혈압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다리에 올려놓고 마사지하고 어떻게든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D라고 하는 게 이제 이뇨제인데 이뇨제 특성을 보입니다. 뭐 밤에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고 뭐.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많이 적응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의외로 약을 저용량으로 섞어서 먹게 되면 덜한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를 고용량으로 쓸 때 부작용이 더 도드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특히 젊은 의사들 그런 경우 많은데 환자들과 약을 얘기할 때 환자들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부작용 없다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 의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부작용이 맞다고 환자들한테 부작용이 맞고 그게 이 약에 의한 부작용을 얘기하면 환자들이 더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약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잘 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약을 잘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약에 대한 수능도도 좋아지고 환자분들도 부작용이 덜한 약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혈압을 진단하고 혈압약을 제대로 먹는 비율이 60%를 못 넘어요. 한 50%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기본적인 병인데 전 세계적인 사일런트 킬러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혈압약을 개발을 안 하거든요. 예. 제약회사가 뭐 음모론 어쩌고 얘기했는데 개발 안 해요. 나올 만큼 나왔다 이건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팔지도 않아요. 다 지금 카피약으로 다 풀려서 이미 보건의료계 쪽으로 다 퍼진 상태고, 그러니까 고혈압은 인류의 숙제가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요. 의사들과 보건의료계가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신약 개발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이미 개발된 약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과 의사들이 얘기하면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받아들이고 잘 수능해서 먹을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고 있을 때는 적어도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을 좀 피해야겠네요. 특히 처음에는. 처음에. 네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는데 성기능이 떨어지니까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걸 같이 먹는 네. 경우도. 그렇게 또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가 거꾸로 이제 혈압을 높이니까 예. 뭐 고혈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은데 작용 기전이 전혀 달라서 고혈압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들은 혈압을 약간 떨어뜨려요. 혈관 확장 효과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과 전혀 무관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을 해주고 그러면서 환자분들한테 이 약을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죠. 혹시 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먹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의사들이 보통 이제 영양제에 되게 알러직하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양제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영양제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식사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부족할까봐 만들어 놓은 거. 예. 뭐 비타민 등 미네랄 계통. 이건 이제 밥에 있는데 굳이 만들어 가지고 못 먹을까봐 편식하거나 부족하게 먹을까봐. 한 가지 계통은 이제 천연물 아니면 생체 내에 있는 물질이거나 이제 여러 가지 식물에 있는 건데 이 물질은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면은 영양제로 이제 또 허가를 내줘요. 예. 뭐 카로티노이드나 뭐 여러 가지 뭐 콘드로이틴 뭐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뭐 오메가3나 알부민 뭐 이런 예. 것들도 다 이쪽으로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음식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정상인은 먹을 필요가 없죠.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거니까. 현대 사회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영양제까지 먹으면 왜 굳이 더 드시냐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의사들 입장에서 이쪽은 약이에요. 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약인데 임상시험이 없어요. 임상시험이 없는데 자꾸 약효가 있냐고 물어봐요. 이 전문의약품은 임상시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저쩌다 부작용 어떻다 얘기하는데 이쪽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계통은 어느 정도 생물학적 논리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실제 그런 근거가 굉장히 많은 전문의약품들도 굉장히 많은 임상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좋다 나쁘다 같아 보이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약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 학술적으로 가장 건강한 태도죠. 그럼 혹시라도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이 혈압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위 질량당 칼로리가 적은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양소를 크게 나누면 단순한데요. 칼로리가 있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지만 단백질은 칼로리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만드니까 칼로리를 쓰는 게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로 쓰게 되고 독특하게 알코올 이상을 좀 씁니다. 이게 약간 돌연변이 같은 영양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영양소들을 돕기 위해 쓰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몸에서 이 3대 영양소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단위 질량당 고칼로리는 지방이 최고고요. 양적으로 이제 인해 전술을 하는 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상 이제 비만과 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강 식단은 지방에서 그나마 건강하다고 하는 게 불포화 지방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단백질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사를 좀 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덜 먹게 드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식단, 그쪽 방향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음식들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일단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당 좀 줄여라. 단순당이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소화된 형태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다고 얘기하는 건 다 단순당입니다. 뭐 디저트라든지 뭐 과일 뭐 이런 게 다 단순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다고 좋아하는 음식들은 좀 줄여라 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정말 밥처럼 챙겨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5개, 6개 이렇게 한 번에 털어놓는 분도 계시는데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걱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괜찮은 겁니까? 본인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 상관이 없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오랫동안 기능의학으로 만성피로 환자들 진료하면서 영양제를 이렇게 이만큼 싸갖고 오세요. 이렇게 풀어놓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리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었잖아요. 예. 필수는 몸에 없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필수 영양소. 자, 선택은 없어도 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 C,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살죠. 뇌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비타민 B가 몸에서 완전히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D가 없으면 뼈가 안 만들어지니까 못 사는 거고요. 네. 필수입니다. 비타민이란 말 자체가 바이탈 아민의 합성어입니다. 바이탈, 죽는 물질. 그런데 몸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결국은 먹어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물질. 필수에 해당되는 게 이러한 비타민 종류, 미네랄 종류,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철분, 이거 다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철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혈액이 안 만들어지는데. 그렇겠죠. 이러한 필수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선택은 뭐냐? 우리나라 영양제 시장에서 진짜 많이 팔리는, 옛날에 항상 1등 했던 게 있어요. 뭐 같으세요?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은 필수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팔렸던 거, 옛날에 한동안 1등을 차지했던 게 바로 홍삼이거든요. 홍삼.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근데 필수와 선택의 개념에서 본다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내 몸속에 없다고 살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영양제 같은데 이게 필수인가? 이게 선택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몸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냐, 아니면 보조적으로 도와줄 물질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구분이 대충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필수부터 깔아라. 그 다음에 정상적인 내 몸이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부족한 거를 선택해서 갖다 채워라.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필수부터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수로 채워야 되는 영양제 3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시죠. 그럼. 3가지만 꼽으려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종합영양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비타민 B군들이 풍부하게 다 들어있고요. A도 좀 들어있고 C도 좀 들어있고 D도 좀 들어있어요. 미네랄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도와줌을 주는 영양소들이 종합 비타민 하나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요, 필수 중에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 정도로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막 구성원이 되거든요. 세포막 구성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세포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메가3를 필수로 보는 영양소가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요. 그럼 종합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 D를 또 먹어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수치가 사실 대부분 다 적게 들어있습니다. 옛날부터 연구들이 많이 쌓여왔지만, 옛날 연구들은 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순하게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 뼈가 약해진다, 이 정도 연구였어요.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비타민 D 연구가 너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타민 D가 역할을 안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혈관이 잘 막히고, 암이 잘 생기고, 치매가 잘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우울증이 잘 생기고, 면역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난 코로나 시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왔으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치료했겠습니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투여한 게 바로 비타민 D였어요.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온 연구 중에 비타민 D 연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비교해봤더니 중환자실로 갈 확률이 9배 차이가 나더라. 9배나 더 중환자실로 갈 수 있다?
좋다. 그 면역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점을 찍은 논문이 나온 거죠. 비타민 D를 몸속에 충분하게 채워넣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 수치는 어떨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오신 환자분들이 비타민 D 검사를 제가 다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검사하는 병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면은 100이면 100 다 부족해요. 심지어는요, 이 비타민 D가 햇빛을 보면 생기잖아요. 예. 얼굴이 새까맣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저는 영업사원이라서 이 햇빛을 맨날 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저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도 부족해요. 그 정도예요? 야. 그러다가 네. 진짜 깜짝 놀란 사람을 만났는데 네. 비타민 D가 너무 수치가 좋은 분을 한번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죠. 햇빛 많이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글쎄 싱가포르에서 5년 살다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때 깨달았어요. 햇빛을 얼굴로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피부로 햇빛으로 만들려면 민소매 반바지를 입고 20-30분 쬐야 된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되고 그거를 1년 내내 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비타민D를 햇빛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필리핀이나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옷을 벗고 다니시니까 거의.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비타민D는 무조건 누구든지 하루에 2000 IU 이상은 드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섭취를 시켰는데요. 근데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비타민 D 부족은 몇 프로일까요? 95% 나왔습니다. 거의 다네요. 5%는 뭘까요? 외국에서 살다 5분인가요? 영양제. 아, 영양제. 주사도 있잖아요, 요즘에. 주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영양제 드시는 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5%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양이 적게는 400에서 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2000 정도 추가 드시면 한 2500 정도 되겠죠. 3000은 안 넘겠죠. 꾸준하게 함께 드셔주시면 비타민 D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중요도 순입니까? 세 가지 다 빠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건 아니군요. 중요도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다, 영양적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중요도를 볼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비타민 D. 왜냐하면 오메가3는 그래도 생선 드시면 되거든요. 예.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되고 또 들기름 열심히 챙겨 드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도 사실 야채 과일 챙겨 드시고 하면 그래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D는 안 돼요. 햇빛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겨울엔 더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옷을 못 벗으니까. 예. 영양제 아니면 안 되겠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1등은 비타민 D네요. 등수를 매기자면 꼭 그렇게 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포기하기 쉽지 않지만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됩니까? 뭐 공복에 막 먹어도 되는 겁니까? 식사할 때 또는 식사 끝나고 바로 드시면 좋고요. 이제 비타민 C도 요즘에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나 식사할 때 함께 드셔주시는 게 왜냐하면 식사할 때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때 비타민 C가 음식 속에 섞이면 훨씬 더 발암물질을 줄여줍니다. 그냥 식사할 때 함께 드시거나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소화될 때 같이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약이 아니고 음식의 일부라 생각하시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그냥 한 번에 입에 털어 넣어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죠. 물론 위장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위장 장애 있는 분들 한꺼번에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좀 하나씩 드시면 좋겠지만 부담 없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 이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왠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귀찮아서 그만 먹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곤란한 거군요. D 함량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000씩 D를 넣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D를 따로 안 먹어도 되니까 그거 하나로도 될 것 같은데 근데 D가 만약에 한 뭐 400밖에 안 들어있다? 최소한 2000에서 3000 정도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비타민 D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하나 갖고는. 그렇겠네요. 예. 종합 비타민을 보신다면 비타민 D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좀 관찰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보인다. 이거 뭔가 평소와 다른데 할 때 고려할 만한 영양제는 뭐가 있습니까? 40대 이후가 됐다. 꼭 먹어야 될 영양소를 코엔자임 Q10이라고 코엔자임 Q10. 예. 코큐텐을 꼭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 종류가 아니라서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항산화 효소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항산화를 잘 시켜요. 몸속에 있는 독소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입니다. 항노화 영양소 하면 코큐텐이 굉장히 꼽거든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마지막 단계에서 ATP를 만들 때 코큐텐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이고 이것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20, 30대 피크를 쳤다가 40대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코큐텐이 몸에서 반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일단 활력도 떨어지고요. 노화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항산화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코큐텐은 비타민처럼 안 만드는 물질은 아니고 만들어지지만 40,
50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 항노화 영양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젊은 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요. 하지만 젊은 분들이라도 만약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도 관련이 있군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요즘에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위해서 딱 차단하거든요, 이 약이. 근데 이때 콜레스테롤과 함께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위해를 차단하니까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코엔자임 큐텐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해. 그리고 이상하게 근육통도 오는 것 같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코엔자임 큐텐의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줘야 된다. 40, 50대 이상은 약을 안 드셔도 드시면 좋고요. 약을 드시면 당연히 더 드셔야 되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콜레스테롤 약을 어쩔 수 없이 먹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아, 이건 저도 먹기 시작해야겠네요. 이거 체크해놨다가. 자, 그럼 코엔자임 Q10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비타민C 고용량, 아, 비타민C 메가도스 예. 를 고용량으로 썼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기본 용량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하루에 보통 종합영양제 들어있는 게 100ml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200ml인데 그 100ml, 200ml 비타민C는 괴혈병 예방하는 용량이고요. 고용량으로 넘어가면 1000ml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2000, 3000, 5000, 600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정도 용량은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원소를 억제해주는 용량으로 갑니다.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항노화를 해주고 저용량에서의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과 고용량에서의 항노화 항산화 효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혹시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의 재발률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옥살산이 소변 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석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요로결석이 없는 분들이 비타민C 갑자기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미 결석이 있었던 분들이 한번 앓고 나서 비타민C 고용량을 했을 때 재발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물 적게 먹는 분들이 탈수가 많이 되다 보면 결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중에서 마그네슘 많이 요즘에 챙겨 드시잖아요. 네.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6번 이 두 가지가 이 결석을 막는 영양소예요. 그것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게 다 종합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종합영양제에 마그네슘도 일부 들어있고 비타민 B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B6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영양제를 드시면서 비타민C 고용량을 함께 드시면 여기 이미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니까 예방이 되죠.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구연산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구연산.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요로결석을 낮춥니다. 이거는 이미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구연산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레몬즙이거든요. 레몬수 많이 드시면요 물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구연산 섭취할 수 있어서 고용량으로 인한 요로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가도스를 해서 얻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은 조심해야겠네요. 그것만 잘 관리하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영양제 추천하실 게 있으실까요? 이제 필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필수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유산균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산균은 정말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는 영양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필수라고 넣지 않았었는데 저희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도 유산균 필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장 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달되면서 연구가 되면서 장 속에 있는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결정된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수로 봐야 되지 않냐. 유산균은 뭐 부작용 걱정을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유산균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양제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야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내 간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보통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이나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은 오히려 간에 좋습니다. 코큐텐 이런 것도 항산화 물질들 다 괜찮습니다. 오메가3 괜찮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철분이 너무 과도해지면은 간에 좀 부담을 줍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지러워 요즘에 그러면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죠. 나 빈혈이야. 그리고 뭘 찾죠? 약국 가서? 철분을 찾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철분을 드시면 너무 좋죠.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철분을 드셨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철분이 과다하게 됐을 때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지러움의 이유를 검사하시고 철분이 떨어진 분들만 철분 영양제를 드셔야 된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또는 아연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라든가 과도하게 먹었을 때 약간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용량의 비타민 미네랄들 괜찮습니다. 그럼 영양제 섭취하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간
간이 걱정된다면 피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면 너무 좋죠. 네, 제대로 알고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제를 좀 함부로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가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분 영양제 이런 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네.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해외에서 직구한 허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들 또 좋다고 챙겨 드셨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죠. 그래서 저는 해외 직구를 예.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식약처가 굉장히 안전하게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어서 엄격해요, 굉장히. 예, 그래서 국내에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지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영양소를. 왜냐하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결국은 혈관의 위험인자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을 함께 드셔야죠. 자,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 B군도 혈관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독소 중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이걸 억제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B군. 그다음에 비타민 D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 비타민 C도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높고 고혈압,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타민 C도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오메가3도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D도 열심히 드셔야 되고. 근데 단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어서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큰 합병증이 없으면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드셔야 되는데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인한 이제 신장이 병이 생겼다 이미 그런 경우는 신장이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영양제를 함부로 먹기가 조금 걱정은 되죠. 이미 거기까지 갔다면 그럴 땐 담당 의사 선생님 상의하셔가면서 적절하게 챙겨 드셔야 되겠지만 아직 뭐 합병증까지는 없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드시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약을 이렇게나 많이 평소에 먹는데 여기에 영양제까지 또 얹어서 먹으면 더 많은데 이걸 과연 먹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을 스스로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약과 영양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고 몸에서 꼭 필요한 원래 있어야 될 물질. 알약으로 생겼으니까 영양제가 이거 약처럼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 이거는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몇 달, 몇 년을 챙겨 먹었는데 나는 솔직히 몸이 좋아진 걸 모르겠다. 이게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는 필수적으로 몸에서 활동하는 걸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먹다가 끊어보시면 몸이 좀 안 좋은데 피곤한데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끊었을 때.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현대 음식으로만은 영양소를 다 챙겨 먹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50년대에 뭐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 C, 뭐 철분 지금 먹으려면 20단 먹어야 된다. 아, 맞아요. 이런 연구들 막 나오잖아요. 자료들이.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음식으로 잘 챙겨 먹는 분들은 영양제 안 먹어도 되겠지만 힘들다 하는 분들은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게 세포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면 한번 끊어보라. 이거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 근데 정말로 끊었더니 좀 이거 좀 뭐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하면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려요.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영양제를 건강할 때부터 잘 챙겨 드시면 나중에 약을 덜 먹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죠. 미래를 위한 투자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다가 영양제도 안 먹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 싫어하는 분들은 영양제를 드셔야 나중에 약 안 드실 수 있다. 나중에 약 먹기 싫으면 지금 영양제 챙겨라. 와닿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약 먹어야겠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만 가지고 약을 먹는다 만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LDL 수치만 딱 높았을 때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기능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 자체가 사실 우리 몸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투여되는 물질이고 약이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물론 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면 이미 혈관 질환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LDL이 높은 경우에 재발률이 엄청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살짝 한번 지나갔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심근경색증이 살짝 생겼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LDL이 높으면 확실하게 약으로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재발률을 낮춘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심방세동이라는 그 부정맥이 있거든요. 이런 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혈전이 잘 생깁니다. 혈관 질환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 또는 관련된 병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LDL을 낮추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나도 깨끗해, 혈관이. 그리고 나이도 젊으셔. 근데 LDL만 높아. 그럴 때 무조건 약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없는데 LDL 수치만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이제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빨리 잘 낮춰야 되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부 비만을 줄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요. 또 활성산소를 낮추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음식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높일 수 있는 튀긴 음식이라든가 뭐 안 좋은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낮출 수 없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많은 부분이 몸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많이 먹으면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콜레스테롤을 확 낮춘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음식 중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바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음식들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당연히 장 속에서 나쁜 지방들을 흡수해서 대변으로 빼기 때문에 흡수율을 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먹기 쉬운, 당연히 김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양배추. 양배추요. 샐러드로 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양배추가 이제 십자화과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몸속의 독소를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게 바로 뭐냐면 오메가3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오메가3요. 대표적인 게 생선? 그렇습니다. 예. 생선을 많이 드시면 오메가3가 풍부하게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예. 이 오메가3가 몸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데 큰 도움을 해줍니다. 중성지방이 LDL이랑은 좀 다르지만 중성지방도 굉장히 안 좋은 지방 성분이잖아요. 이것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HDL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 생선,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은 이제 들기름. 들기름. 네. 이런 들기름 같은 거 많이 드셔주시면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그걸 좀 섭취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사실 저는 생선을 많이 못 먹고 있어서 영양제로 꾸준히 먹고 있죠. 생선을 많이 못 드시는 이유는 구우면 집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냄새가 나서 그렇죠. 예. 거달라고 하면은 잘 안 구워줍니다. 아,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너무 또 계속 거달라고 하면요, 잘못하면 제가 구워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병원도 예전보다 자주 가게 되고 아무래도 약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아프다, 약이 늘어만 간다, 이런 분도 오고, 병원에선 이상이 하나도 없다는데 난 왜 이렇게 아프죠? 이런 분도 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범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유를 했거든요.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면역세포들이 보내는 신호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서 내 몸의 신호를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균형을 맞춰준다면 질병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약을 한번 시작하면 엔딩 포인트를 못 찾아요. 엔딩 포인트를 못 찾고 계속 드시다 보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약들은 맞는데 끝나는 약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약사로서 엔딩 포인트를 찾아드리고 싶은 거죠. 이 약이 지금 쓰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몸에서 떠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 이렇게. 먹어라? 네. 제가 근데 그만 먹어라 할 수는 없고요. 의사의 진단 하에 저는 약사니까 이 약이 지금 환자분의 몸에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같이 고민해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약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일단 제 말에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50대 중반 갱년기. 아파야 되잖아요. 잠도 못 자야 되고 땀도 나야 되고. 없어요, 그게. 아니 어쩐지 안색이 참 좋으세요. 여하튼 제가 제 삶으로 그거를 보여드려야 말에도 힘이 있고 환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정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병은 없으니까. 워낙 옆에서 뵙기에도 이분은 정말 건강하시구나 하는 느낌이 확 납니다. 내가 살면서 불편해진 게 있다면 그건 신호다. 질병이 아니라. 발만 관리하면 약
안 먹어도 덜 먹어도 된다? 그렇죠. 약은 도구일 뿐이죠.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도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진 사례를 직접 보십니까? 매일 보고 매일 보세요. 많이 보고 항상 보고 너무 안타깝고 영일 씨가 지금 질문하는 약이라는 것의 범주가 전문의약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주로 사람들이 치료 효과를 보는 건 전문의약품이죠. 그렇죠. 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식품이 예, 있는데 예. 치료제로는 이제 전문의약품이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세포 입장에서 보면 이 전문의약품이 약일까요, 독일까요, 음식일까요? 뭐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적어도 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몸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전문의약품. 이것은 해독해야 될 대상이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독이에요. 해독이잖아요. 대사가 일어나서 역할이 끝난 약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와 혈액이 쓰여요. 즉 자원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 잠을 자는 게 중요할까요?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뭐 나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해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술을 해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술이 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몸속에 혈액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자원이 다 쏠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이나 결합 쪽이 자원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막 쌓아요. 배만 볼록 나와요. 거미형 체형이 맞아요. 되는, 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통증이더라고요. 통증. 인간에게 통증은 사실 운명이에요. 네.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멈춰서 나를 복구하고 가요. 마치 자동차의 노란불처럼.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먹고 사니즘 때문에 그거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통제를 다양한 이유로 먹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약국이 안 될 거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 어깨통, 무릎통 다양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데 이 진통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신장으로 배설되는 진통제가 많이 있고 네. 나머지는 간으로 배설되는데 그거는 타이땡땡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진통제인데 이 진통제가 통증은 없애줘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물질을 차단하니까. 근데 이 일이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그럼 우리 몸으로는 또 비상이에요. 체액이 부족하면 뭐가 안 되냐면 뇌에 체액이 부족하면 뇌사가 오잖아요. 저혈압이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또 나와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버려요. 이 진통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신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또 이걸 차단을 해버리니까 통증은 없는데 위 점막이 얇아져요. 속이 쓰려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드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신장이 안 좋아질 거고 위장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위장약이 첨가돼야 될 거고 혈압이 또 오르니까 혈압약이 첨가돼야 될 거고 또 쓰리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쓰리고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게 세 개가 대사질환 여기다 통풍까지 그러면 또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냐 고지혈이 오고 당뇨가 결국에는 한 10년쯤 되면 다 만나버려요. 지방간까지. 그래서 약이 이만큼 늘어나요. 야,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찾는 분들은 정신이 번쩍 드시겠는데요? 혈기왕성할 때는 예. 진통제에 들어가도 이걸 해독한다 하잖아요. 예. 해독해요. 술 들어가도 해독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쯤 영일 씨나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몸이 알아요. 술 못 먹어 이제. 예, 아침에 너무 힘들고 진통제 먹으면 이제 속 쓰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조금 늦는다는 거죠. 이미 너무 노출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몸이 이미 느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간 상태군요. 그렇죠. 몸이 하다 안 될 때 SOS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시점에 진통제를 계속 찾는다. 여성들 같은 경우 나는 생리 때만 되면 진통제가 있다. 나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두통이 있다.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쓰린다.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패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생리통이 심해. 나는 원래 두통이 있어. 나는 원래 그래. 그 원래에 가두지 말고 내 몸이 이 신호를 왜 주기적으로 보내지? 내가 어떤 균형이 깨졌지? 이걸 알아차리셔서 빨리 균형을 찾으면 생로사할 수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참아볼까요? 진통제 빼고? 아니요, 전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참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결. 왜 그럴까? 저는 항상 질문이 저를 성장시켰거든요. 왜 환자들은 계속 약을 먹어도 아플까? 왜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올까? 그런 것처럼 내 몸에게 질문을 하는 거,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두통이 오지?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가서 원인을 찾아봐야죠. 병원에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전문가도 있잖아요. 이런 전문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이것 때문이구나. 그걸 채우셔야 돼요.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먹는 약들 중에서 이 약은 먹을 때 꼭 좀 주의해라 이런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처방 많이 나오는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네. 항생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예. 항생제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걸요. 근데 이 항생제가 정말 안 좋은 게 예. 공생을 깨트려요. 영일 씨의 몸이 예. 영일 씨 거예요? 제 거죠, 그럼. 이 몸은 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네. 이 몸이 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어요. 세포 외 공생, 그리고 세포 내 공생. 이 두 가지 공생을 하는데 뭐냐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일까요? 몸 아닐까요? 그건 몸 아니죠. 몸 밖이에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혈액이 흐르질 않아요. 음식이 흘러요. 그러니까 진짜 몸 안은 간, 신, 비, 폐, 신, 오장이 들어요. 혈액이 흐르는 거. 근데 입에서 항문까지 해서 피가 나오면 우리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이다. 몸 밖인데 몸 밖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장 속에. 근데 이 미생물들하고 우리하고 공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을 미생물도 같이 먹고 내 세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쉐어해줘. 그래서 이 미생물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려고 먹었는데 이 미생물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 좋은 것까지. 네, 그래서 항생제를 내가 처방을 받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가 불안이 많잖아요. 예. 의사들도 불안이 많아요. 혹시 감기로 인해서 폐렴이 갈까봐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의사하고 소통을 잘해서 내가 항생제를 먹는다면 며칠간 먹어야 되냐, 꼭 먹어야 되냐. 그러면 항생제의 처방이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보면 환자가 먼저 항생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예, 아직도 항생제가 좋다. 옛날 어르신들은 마이신. 예, 마이신 주세요. 예. 아직도 약국에 와서 마이신 주세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드실 때는 드시고 나서 반드시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을 해줘야 돼요. 가지고 계신 유산균도 좀 드셔주시고 식습관도 좀 좋게 해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또 안 걸려요. 근데 항생제만 드시고 그냥 원래대로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이 장 상태를 복원을 안 해놓으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좋은 거를 못 주고 그러다 보면 장하고 우리 몸하고 경계가 뚫려서 나쁜 게 들어가서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흔하게 먹는데 경각심 없이 드시지 않나.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항생제를 많이 먹어도 그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 분도 많던데. 같이 동시에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생제를 이기는 유산균은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떼든가 이렇게 좀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되고 또 제가 많이 잔소리하는 약 중에 제산제가 있어요. 제산제. 네. 우리 몸은 효소들이 일을 해줘야 돼요. 이 효소들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 미네랄이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위산이 있어야 돼. 이온화가 되려면 유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술 드시고 속 쓰리다고 빨아먹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속이 막 쓰리면 처방받아서 먹는 제산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제산제는 속은 안 쓰리게 해요. 산을 차단하니까. 근데 산이 없으니까 미네랄 흡수가 안 돼. 효소들이 일을 점점 못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 대사가 떨어져요. 대사가 떨어지면 대사성 질환이 되는 거고 미네랄의 대표적인 게 칼슘이잖아요. 칼슘 흡수가 안 되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산제가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왜? 위산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네랄의 흡수도 도와주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균도 죽여요. 강한 염산이니까. 근데 제산, 염산이 없다? 코로 음식으로 들어오는 나쁜 균을 못 없애요. 그럼 생태계가 교란이 돼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제산제 오래 드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기도 잘 걸리고 대상포주도 잘 걸리고 그 자기가 먹는 약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연관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위장약은 위장약대로 먹으면서 유산균 찾고 보약 찾고 골다공증 약 찾고 이런 식으로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제산제 먹지 말아요? 그건 안 돼요. 제산제가 없었더라면 위가 또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 급한 불은 제산제로 끄되 도대체 내가 왜 속이 쓰린가? 원래
물에 속 쓰릴 정도로 유산이 나왔으면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신호잖아요. 유벽이 얇아졌다라는 신호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그걸 찾아서 균형을 잡아줘야죠. 근본적으로. 근데 약을 우리는 당연히 물로 이렇게 같이 섭취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물로 먹은 다음에 바로 커피를 들이키세요. 그러면 사실 커피로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카페인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카페인이 약에 들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꽤 많은 약에. 특히 콧물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종합감기약에 카페인 들어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아시잖아요. 교감신경 흥분시켜가지고 예. 심장 두근거리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콧물약 먹고 카페인 먹고 심장 두근거려서 응급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잠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카페인은 안 돼요. 그리고 카페인이 미네랄을 흡착해가지고 또 농개처럼 확 빠져요. 껴안고. 좀 그 약이 어떤 약은 되고 어떤 약은 안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안 먹는다 해버리면 되지. 아니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많죠. 또 커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커피 때문에 진짜 제가 먹고 삽니다. 그 정도예요? 네, 커피 마셔서 생기는 질환이 너무 많아요. 불면, 공황장애, 피부 건조증. 아유, 너무 많아요. 약사님 커피 안 드세요? 먹는데요. 어쩌다 한번 먹어요. 오늘 같은 날. 기호식품으로 먹어요. 피곤할 때? 아니면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오늘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감신경 흥분시킨다는 게 뭐냐면 뇌를 각성시킨다는 거거든요. 제가 또릿또릿해야 좋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지 매일 습관적으로 먹진 않아요. 뭐든지 도구, 술도 한 잔씩 한다니까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서 기분 좋을 때만 먹어요. 슬프고 힘들 때는 잘 안 먹어요. 그때는 내 몸이 술을 해독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내 건강을 해치니까. 에너지 드링크는 안 드세요? 절대 안 먹죠. 아니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각성이 필요할 때는 커피보다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는 수명 단축이라고 생각하시죠. 교감신경 흥분이잖아요. 예. 대사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은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몸은 낡은 세포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DNA 복제를 해야 돼요. 근데 DNA를 젊어서 100장 복제하면 프린터 잉크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네요. 젊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막 달려요. 예. 남은 생이 건강할까요?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니까. 그래서 많이 아파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로 약을 섭취하는 건 최악이겠네요? 최악이죠. 간절하게 단명하겠다는 염원? 질병의 대부분은 교감신경 흥분 때문에 와요. 달리고 있는 차를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의 대부분은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야 멈춰야 치료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에너지 드링크를 넣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먹을 때 자양강장제를 같이 사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럼 뭐 에너지 드링크도 괜찮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함량이 있거든요. 훨씬 높고요. 예. 제가 시골 살 때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시골 어른들이 진짜 무릎 많이 아프잖아요. 시골에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자양강장제 사고 그다음에 판땡 이런 거를 또 사요. 근데 판콜에도 카페인 들었단 말이에요. 바카스에도 들었고 그걸 딱 타요. 그리고 먹어요. 그럼 힘이 탁 나요. 또 막 농사일을 하는데 그러면 무릎을 복구할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에너지를 분배해서 써요. 중요 순서대로 써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에너지를 보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에너지를 못 줘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몸을 가진 주인이 난 지금 일을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 자연강장제 먹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일하는 쪽으로 다 혈액이 가버리면 복구할 건 없는 거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통증 때문에도 못 자는데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을 해독하느라 혈액이 다 쓰여져서 내 몸을 복구할 혈액이 없는 거예요. 입은 또 말라요. 혈액이 없으니까 논바닥 쫙쫙 갈라지듯이.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약국 갈 때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꼭 식사하시고 드세요. 이 말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애미맛도 모른다고. 약 먹으려고 한 숟갈 뜬다고. 입이 쓰다고. 입이 소태라.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존. 생존을 위해서 뇌에서 밸브를 조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막 운동을 많이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 혈액이 없죠? 머리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서 머리칼 영양제를 또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생식할 혈액은 없는 거예요. 생존할 혈액만 있지. 그러면 생리가 안 와버려요. 생리가 잘 흐르게 해야 되는데 생리 불순인데 그냥 시원간하기를 해요. 뭔가 생명을 탄생한다는 것도 혈액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내용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이 나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시면 돼요. 근데 신호도 이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신경세포도 가늘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두툼하면은 좀 무딘 거예요. 예. 어쨌든 약을 먹고 뭔가 평소 나같지 않다 그러면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약사님 속이 쓰려서 처방약을 먹었는데 변비가 와요. 약사님 콧물약을 먹었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요. 그런 식으로 좋으려고 먹었는데 잠이 안 온다고. 이런 것들이 다 신호예요. 뭔가 균형이 깨졌다. 근데 항상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그런 부작용 같은 게 느껴져도 아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착한 염증 반응을 명현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낡은 세포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세포들은 살기 위해서 급한 것부터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일 씨는 집이 늘 깨끗한가요? 저는 사실 집사람이 지저분한 걸 싫어해서 매우 깨끗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몰아서 치워요. 제 삶에 중요한 것부터 하고 더러운 거는 주말에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몸도 똑같아요. 중요한 거 먹고 사니즘 고민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조금 힘이 없으면은 몰아놓은 것들 있는데 어떤 약을 먹거나 제품을 먹으면 힘이 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청소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염증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지려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바빠서 쓰레기를 놓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봤더니 거기가 막 썩어 있어. 나쁜 염증이잖아요. 이게 착한 염증인지 나쁜 염증인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뭔가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항상 뭐 물어볼 전문가가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휴대폰 요즘 AI 기능 다 되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다 믿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도 AI 활용하는데요. 얘가 어머니 말 많이 해요. 내가 이거 약이야. 약 이름이라고. 죄송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판별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은 모르잖아요. 또 AI 잘못된 정보 저한테 질문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알고 오시면 설명이 줄잖아요. 그래서 뭐 AI가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잘 우리가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겠죠. 너무 믿지 말아라. 그럼요.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정말 계속 질문을 하고 원인을 질문을 해야 찾아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게 자기 혼자서 질문을 하고 혼자 답을 얻으려고 하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절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저 역시 부족해서 끊임없이 연대하고 협업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노는 것도 좋지만 또 타인과 있을 수도 있고 전 몸을 보면서 그걸 배웠다니까요. 간은 간대로 자기 일을 하지만 간이 폐하고 연대하고 심장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유기체를 완성시켜요. 혼자 내 세계를 구축하면서 또 연대하는 거예요. 저 오늘 지금 연대하러 나왔잖아요. 소통하고 이러면서 세계를 확장시키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럼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약을 여러 개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릴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써놔야 되나요? 약국에다가 조제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스탬프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집에다가 본인이 날짜 적어가지고 딱 해놓는 것도 괜찮고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도 괜찮고 꼭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하는 약은 알람을 맞추는 것도 괜찮고 소분하는 작은 박스 같은 거 그런 걸 구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약은요 원래 용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렇게 다 까서 조제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은박에다가 포장하고 호일 포장하고 막 그럴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원래 나온 대로 드리고 싶어 해요. 빛도 중요해요. 온도도 중요하고 습기도 중요하고 세균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 섞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해주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다 원포장으로 다 2, 3일분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한 달분씩, 2달분씩은 가급적이면 통으로 드리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좀 약을 멀리하면서 건강을 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미리미리.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여기 아파서 죽겠어요. 이 말 할 때 딱 브레이크 걸어요. 이 몸을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다. 당신이 몸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
절대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고맙다.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맙다. 몸의 목적은 생존이고요. 삶 아니면 죽음밖에 없어요. 내 몸은 아픈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나라는 자아가 아프다라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나의 뇌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밸브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고, 아프다라고 하는 건 통증인데요. 통증조차도 이 면역세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통증이 없으면은 계속 달리다가 멈춰버릴걸요. 통증 없는 병이 더 무서워요. 심장마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존중하고 몸을 믿어주고, 그리고 약은 도구라는 거. 내 몸을 제가 자동차에 비유는 많이 하지만 결코 몸은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자동차 막 험하게 쓰고 정비소에 딱 갖다 주고 견적 얼마예요? 이거나 몸을 막 아무거나 먹고 막 하고 쓰고 병원 가서 고쳐주세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병원에서 다 못 고쳐요. 몸이 그렇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고쳤으면 병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의사는 왜 이렇게 많고? 못 고치니까 그렇게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고 더 세분화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더 작게 보면 고칠까? 근데 아무리 작게 봐도 못 고쳐요. 더 복잡하고 더 약만 늘어나고. 절대 약은 도구다. 약은 급한 불만 끄는 도구고,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궁금하면 질문해라. 네.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감사하죠.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약사님은 무슨 약을 지금 드실까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의약품은 일단 하나도 안 먹고요. 영양제는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5개 이상? 더 먹을 것 같아요. 이야. 그럼 요건 또 같이 한번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봐야겠는데요. 좋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